막상 제 이야기를 쓰려고 하니 또다시 망설여지고 너무 어색하네요.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많은 걸 밝힐 수는 없겠고, 제 나이와 성별만 밝히도록 할게요. 전 40대 여성입니다. 오늘 제가 말하게 될 사연은 가까운 제 주변 사람들도 모르는 내용이에요. 제 주변에는 부모님 두 분밖에 모르는 이야기죠. 좋은 이야기가 아니다 보니 사람들에게 말을 꺼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꽁꽁 싸매고 있다가 이렇게 익명의 힘을 빌려 풀어보게 됐습니다. 지금 제 삶이 행복하고 평온하기만 한데 그래도 제 이야기를 어딘가에 풀고 싶다는 마음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 기회를 주신 이 채널 관계자분들과 이야기를 들어주실 구독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저 정말 형편이 지독하게도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물론 부모님 두 분께서 처음부터 가난하셨던 건 아니었어요. 저를 낳았을 때까지만 해도 평범한 축에 속하셨는데 하필 아버지께서 작게 운영하시던 가게가 망하게 되고 빚을 끌어다 쓰다 보니 날이 갈수록 형편이 안 좋아졌죠. 그러다 믿었던 지인분에게 사기까지 당하게 됐고 그 뒤로 우리 가족은 제가 두 분의 집을 사들이게 될 때까지 내 집이 없는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내 집 없이 사는 분들 많겠죠. 하지만 저희와 같은 상황은 아니었을 겁니다. 새 가족이 지낼 수 있고 월세가 저렴하다면 어디든 찾아가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사도 수십 번이나 했죠. 1년에 이사만 두세 번을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단칸방 생활은 당연했고 방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고시원에서 새 가족이 생활한 적도 있었죠. 그 정도면 제가 어떤 어린 시절을 살았는지 대충 예상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땐 학교 공부가 먼저가 아니었어요. 저도 어려운 집안 형편에 조금이라도 보태기 위해 어머니가 하는 부업을 해야 됐고 청소년이 됐을 때부터 알바를 시작했으니까요. 불만은 없었습니다. 또래 친구들보다 좀 더 빨리 알게 됐거든요. 이 삶이라는 게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하지 않는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전 제가 속한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했어요.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아등바등 살며 그놈의 돈을 모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돈을 벌기 위해 행동했어요. 안 해본 알바 없었고 돈이 조금 생기고 나서는 귀동냥으로 돈 벌 일이 있다고 하면 겁먹지 않고 작게 장사도 해봤죠. 아기부터 노인들까지 돈을 벌 수 있는 상대가 있다면 뭐든 가리지 않고 일과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돈이 모이긴 하더라고요. 그걸 미천 삼아 나름 사장님 소리 들을 수 있는 장사도 하고 투자도 하면서 조금씩 불려가고 있었죠. 그렇게 해서 제 나이 30 초반에 부모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집도 마련할 수 있었어요. 큰 돈을 벌기 위해선 당연히 큰 돈을 써야 했기 때문에 주위를 둘러볼 여유가 생겼을 때부터는 부동산 경매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부동산 경매 학원을 다니며 돈벌 궁리를 하고 있을 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남편을 그곳에서 만나게 됐죠. 경매 대상인 건물을 실사하고 나서는 수강생들끼리 담소를 나누기도 했고 자리가 길어져 술자리도 몇 차례 하게 됐는데 그때 남편과 제가 서로 친해지게 됐어요. 보통 저는 남들에게 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지 않는 편인데 남편에게는 저의 어린 시절 힘들게 살아온 이야기도 하게 됐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남편 역시도 저처럼 어린 시절 정말 어렵게 살아왔더라고요. 먼저 저에게 어려웠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는 남편을 보며 나와 비슷한 어린 시절을 가진 사람이 있어 신기하다는 생각에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도 전 어렵더라도 가족들이 한 곳에 같이 살았는데 남편은 가족들이 흩어져 여러 친척들 집을 전전했다고 하더라고요. 저처럼 고시원 같은 곳에서 산 적도 많았고 갈 곳이 없어 가족끼리 노숙까지 한 적도 있다고 말했죠. 자신의 치부를 솔직히 말할 수 있었던 건 그 당시 남편이 그 고생을 극복하고 잘 돼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엄청난 부자는 아니었지만 자기 집도 있고 부모님 댁도 사들였으니 그 정도면 성공한 인생이었죠. 그런데도 남편은 성공을 갈구하고 있었어요. 집착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죠. 아마 그런 모습 때문이었을 거예요. 제가 남편에게 관심을 가지고 남편 역시 저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게 말이죠. 우리 두 사람 다 공통적으로 성공과 돈이라는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같았으니까요. 우리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끝날 줄을 몰랐습니다. 할 이야기가 무궁무진했죠. 비슷하게 겪은 어린 시절, 돈을 벌게 된 이야기, 돈을 벌 수 있는 이야기 등등 시시콜콜한 이야기 외에도 서로 재밌어하고 공감하는 주제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빠르게 빠져들었어요. 그리고 정식으로 연애를 시작하게 됐죠. 그런데 저는 남편과 연애를 2년 이상 하게 되니 돈과 성공에 대한 집착이 조금씩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행복의 필요 조건일 순 있지만 필수 조건은 아니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냥 남편과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물건들이 없어도 남편과 밥 3끼 먹고 작은 집만 있으면 행복하게 평생을 살아갈 자신이 있었죠. 그런데 남편은 달랐습니다. 저와 느끼는 행복과 별개로 그 사람에게 성공과 돈은 꼭 이루고 많아야 하는 목표와 목적이었죠. 그래서 저와 충분히 편안히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더 큰 돈을 벌기 위해 노력했어요. 노력만 했더라면 저도 고민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남편은 결혼을 미뤄가면서 성공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죠. 현익 씨, 아무래도 내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부모님께서 언제 현익 씨랑 결혼할 거냐고 최근 들어 자주 물어보시는데 어떻게 생각해? 나도 결혼하고 싶지. 그런데 알잖아. 아직 충분하지 않은 거. 난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 자가도 있고 버는 돈이 적은 것도 아닌데 더 큰 집이 필요하면 내가 보탠 돈으로 구해도 되잖아. 알잖아.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거. 난 내 불안감을 지울 수 있을 만큼 내 수중에 돈이 있었으면 좋겠어. 부모님 등살에 눈치 보인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다 우리를 위한 일인데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면 안 될까? 남편은 남자니까 저보다 성공에 대한 집착이 강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정을 꾸릴 수 있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좀 더 나은 환경을 원하는 거라 생각했어요. 또 남편 말처럼 자신과 나, 그리고 우리 두 사람 사이 태어날 아이를 위한 일이니 제가 좀 참기로 했죠.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나도 길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남편은 돈을 벌겠다는 집착 때문인지 잘 되고 있는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해 손해를 본다거나 다른 사업에 투자를 했다 막대한 손실을 보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도 몇 차례 겪게 됐어요. 그럴 때면 자연스럽게 제가 결혼 이야기를 입에 담기가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항상 그 위기를 잘 견뎌냈어요. 남편의 사업이 다시 괜찮아졌다고 생각되면 제가 다시 결혼 이야기를 꺼내게 됐죠. 그런데 남편의 대답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거였죠. 저보다도 더 어려운 형편에서도 결혼해 잘만 사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도대체 뭐가 부족하다는 건지 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먹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안 그래도 30 초반에 만나 흘러가는 1년 1년이 아까운 상황에 매번 같은 핑계로 결혼을 미루는 남편에게 실망하게 됐죠. 그래서 결국 이별을 통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면 남편이 울고불고 매달리며 꼭 저를 붙잡았어요. 설연아, 결혼을 하든 연애를 하든 우리가 사랑하고 있으면 된 거지. 겨우 결혼 때문에 헤어지겠다고 하는 게 말이 돼? 우리가 10대, 20대야? 나 벌써 30 중반이야. 곧 30 후반이고. 내 또래 친구들 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사는데 나는? 나도 가정 꾸리고 싶고 아이도 낳고 싶어. 내가 당신이 어려운 상황이면 말도 꺼내지 않아. 아니, 내가 어떻게든 꾸려나갈 테니까 나 믿고 결혼하자고 하지. 근데 당신 나랑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사는데 문제 없잖아.
그냥 당신 기준에 지금의 형편이 맞지 않다고 결혼을 미루는 거잖아. 그 기준 언제 채워지는데? 벌써 5년이야. 결혼 이야기 나온 지 3년째고. 이제 부모님께 핑계댈 거리도 없어. 이러다 헤어지기라도 하면? 그땐 누굴 원망해? 사랑도 타이밍이야. 당신이랑 나는 타이밍이 맞지 않는 거고. 이러지 마.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 내가 잘못했어. 딱 1년만. 1년 안에 어떻게든 승부 보고 당신이랑 결혼하겠다고 약속할게. 그러니까 헤어지자는 말 하지 마. 남편을 믿었죠. 결혼까지 생각할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1년이라는 약속이 몇 번이고 번복이 됐습니다. 결국 제가 이별을 선택하고 남편을 떠나게 됐어요. 하지만 남편은 어김없이 저를 찾아와 매달리며 또 다른 약속을 해줬죠. 그렇게 미련하게 헤어지고 만나기를 수차례 반복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이제 정말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과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제 나이가 40 초반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성공 기준이 너무 높다 보니 그걸 기다리다가는 결혼을 못할 것만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도하에 결혼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어차피 양가 부모님들께서 저희 사이를 모르시는 것도 아니니 무작정 제가 편하고 제가 가능한 날에 양가 의견을 들어 결혼식을 준비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번에도 남편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며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니까. 도대체 왜 날 이해 못해줘? 당신도 어려운 어린 시절이 있어서 이해할 거 아니야. 나 아직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책임지기까지 경제적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무섭다고. 이번에 시작한 사업만 잘 되면 내가 먼저 당신한테 청혼할 테니까. 아니, 이제 더는 없어. 만약 여기서 더 기다려달라고 한다면 나 당신 이제부터 다시는 안 만나. 당신이 오늘 거절하고 내일 사업이 잘 돼서 청혼한다 해도 안 본다고. 당신 사업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어. 우리가 힘든 상황이면 애 안 낳아도 돼. 그냥 당신이랑 나랑 둘이서만 돈 형편에 상관없이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 그리고 당신이 직접 봐봐. 당신 정도면 괜찮게 사는 거잖아. 그런데 뭘 그렇게 불안해? 집 하나 있고 밥 세끼 먹을 걱정 없으면 된 거지. 결혼 후에도 우리 이 정도만 유지하면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당신 기준이 너무 높은 거지. 어쨌거나 난 분명히 내 입장 말했어. 거절하면 그냥 다 끝이야. 나도 더는 미련 없다고. 그러니까 확실히 결정해. 결국 남편은 마지못한 표정을 보이면서 결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속전속결로 결혼 준비를 마치게 됐어요. 주변에 결혼한 사람도 많고 저도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 몇 번이고 결혼하려고 알아봤기 때문에 처음 하는 결혼 준비였지만 이미 여러 번 한 사람처럼 큰 시행착오 없이 준비를 마칠 수 있었죠. 양가 부모님 역시 한참 만에야 들려오는 저희 두 사람의 결혼 소식에 무척이나 반기는 모습이셨습니다. 정말 남편을 제외하고는 가족들, 주변 사람들 모두 다 저희들의 결혼 소식을 자신의 일처럼 축하해주고 기뻐하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앞으로 하게 될 결혼에 고민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전처럼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남편의 괜한 우려로 그런 표정을 짓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땐 정말 남편에게 어떠한 낌새도 느껴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땐 제가 걸림돌 하나 없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결혼 준비에 신이 너무 나 있어서 알아차릴 정신이 없었죠. 그렇게 결혼식 날짜가 점점 더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바쁘던 결혼 준비도 다른 준비를 다 끝내놓고 청첩장까지 돌리고 나니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도 남길래 남편과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대화를 나눌까 했죠. 그런데 결혼식을 올릴 때쯤 유독 남편이 바빠졌습니다. 시댁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다고 하면 이해라도 될 텐데 이번에도 일한다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조금씩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또 저러다 일 때문에 결혼을 뒤엎으면 어쩌나 싶어서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남편을 믿는 수밖에 없었어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가기 전까지 미리 일을 끝내놓으려고 하는 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저의 믿음은 남편 전화 한 통으로 깨지게 됐습니다. 내 문자 이제 봤어? 아무래도 결혼식 당일날 돌아와서는 뭘 챙기고 할 정신도 힘도 없을 것 같아서 신혼여행 짐 좀 미리 챙겼으면 하는데 뭐 챙겨갈지 좀 알려줘. 그게 아무래도 우리 신혼여행 못 갈 것 같은데. 뭐? 그게 무슨 말이야? 결혼을 했는데 신혼여행을 왜 못 가? 미안한데 정말 중요한 회사 일 때문에 그 주는 안 될 것 같아. 예약해 놓은 거 다 취소해야 될 것 같은데. 전 그러면 당신 혼자서라도 다녀오던가. 뭐?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남편 없이 가면 그게 신혼여행이야? 암만 해외여행이라고 하지만 내가 좋겠어? 어떻게 안 돼? 지금 예약 취소하면 돈도 제대로 못 돌려받아. 미안. 우리 다음에 더 근사한 곳으로 가자. 이번에는 정말 안 될 것 같아. 나 바로 일하러 가봐야 해. 너가 예약 취소 못하겠으면 문자 남겨줘. 내가 다 할게. 그럼 끊는다. 일방적으로 신혼여행을 못 가게 됐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는 남편에게 정말 화가 났지만 어떻게 해서든 참으려고 했어요. 제가 주도한 결혼이기도 했고 결혼식을 얼마 안 남기고 남편과 다투기 싫었거든요. 남편과 다툰다고 해서 신혼여행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 참기로 했죠. 우선 위약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기 위해 비행기 티켓과 호텔 예약 등등을 취소하는 데 바빴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기 전부터 엉망진창이 돼가고 있었죠. 그래서 결혼식 날까지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몰라요. 남편이 무슨 말을 하며 또 일을 망칠까 싶어서 말이죠. 그리고 제 예상처럼 남편이 사고를 쳤습니다. 결혼식 전날 모습을 감춘 거예요. 처음에는 연락이 안 되길래 회사 일에 집중을 하나 싶었죠. 그래서 회사를 찾아갔는데 온데간데 모습이 없는 거예요.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 역시 남편이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했고요. 그렇게 경찰에게 신고까지 하며 남편을 찾아 나서게 됐고 공원 한쪽 주차장에서 숨어있던 남편을 찾아냈습니다. 보아하니 내일 있을 결혼식 때문에 숨은 것처럼 보였죠. 그땐 저도 기분이 너무 나빠 이 결혼을 무르겠다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양가 부모님들께서 남편을 혼내며 저를 달래려 하셨죠. 저랑 결혼을 하기 싫은 건지 자신의 기준에서 스스로가 모자라 결혼을 거부하는 건지 도대체 왜 그러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도통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미안하다는 말만 할 뿐이었죠. 어쨌거나 이번 일도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고 이제 결혼만 하면 이런 일들도 끝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을 한 후 남편의 괜한 우려와 달리 별일 없이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게 된다면 남편의 생각도 바뀔 거라고 확신했으니까요. 그렇게 그날 밤은 혹시 몰라 시댁 부모님들께서 남편을 감시하며 지켰고 결혼식장까지 무사히 데려올 수 있었죠. 그리고 다행히도 무사히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어요. 결혼식장까지 들어와 놓고는 돌발 행동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역시나 그 이후가 문제였습니다. 결혼을 하고 난 후 3일 내내 집을 들어오지 않은 겁니다. 일 때문에 말이죠. 이제 막 결혼식을 올린 신부가 3일 동안 독수 공방을 하면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내가 꿈이라도 꾼 건가? 내가 억지를 부려 결혼식을 올린 건가 싶고 또 내가 문제인지 남편이 문제인지 헷갈리며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게 됩니다. 저도 그 기간 동안 남편에게 화가 나서 연락 한 통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면 따져 묻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딱 3일째에서 4일로 넘어가는 날 저녁,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집에 들어온 남편에게 고생했다는 말도 없이 곧장 따져 묻게 됐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결혼 안 했어? 일 때문에 외박할 거면 외박한다고 말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당신 기다리는 개야? 왜 사람을 무시하는데? 내가 나가면서 일 많다고 했잖아. 그리고 지금 이 상황 내가 만든 거야? 당신이 자초한 거 아니야? 뭐? 그러니까 내가 결혼하자고 우겨서 한 결혼이니 이런 생활도 감수하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당신 성공할 때까지 기다릴까? 당신 성공 기다리다 할머니가 되더라도 우리가 만난 기간만 따지면 무려 10년이야. 그리고 기다려도 프로포즈할 생각 없는 당신 보고 헤어지겠다고 한 날 울고불고 매달리며 붙잡은 사람은 당신이라고.
그게 6, 7년간 계속됐어. 근데 이제는 내가 잘못한 거라고. 한창 나이 때 결혼 못하게 붙잡은 사람은 당신인데. 그래서 내가 결혼 미루자고 말했던 거 아니야. 나도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결정 좀 하려고. 근데 잘 됐다. 뭐 이렇게 된 거 오늘 말하지 뭐. 미안한데 우리 헤어지자. 뭐? 헤어져? 내가 뭐라고 좀 했다고 헤어지자고? 당신 미쳤어? 우리 결혼식 올린 지 일주일도 안 됐어. 그거 알아? 그러니까 지금 헤어지자고. 솔직히 말할게. 나 당신이랑 결혼 미루려고 했던 거 다른 사람 있어서야. 당신이 결혼 밀어붙일 때까지는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과 어떻게 될 줄 몰라서 내가 말 못했어. 나도 이렇게 돼서 참 난감한데 어쩌겠어. 요 며칠 전에 그 사람한테 결혼하게 됐다고 말했는데 그것도 상관없다고 하더라. 안 그래도 언제 어떻게 말할까 했는데 당신이 이렇게 후회하는 모습 보여주니까 내가 한결 편하게 말할 수 있겠다. 당신도 나랑 결혼한 거 후회하나 본데 이쯤에서 정리하자. 결혼한 지 3일 만에 외도를 밝히고 헤어지자고 통보하는 미친놈이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어이가 없어도 너무 없더라고요. 미친놈. 당신 미쳤어? 방금 전까지 나랑 한 말들 까먹은 거야? 그리고 나랑 보낸 10년의 시간들도? 그래, 우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 여자랑 만나려는 이유가 뭐야? 당신이 별 미친 짓을 해도 받아주는 여자, 지난 10년 동안 곁에 있어준 여자를 버리면 사회적으로 어떤 취급받을 줄 알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 그런 것들이 밥 먹여주냐? 까놓고 이야기할게. 그 여자 날 만족시켜주고도 남을 정도로 부자야.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걸로 모든 게 해결돼. 사랑? 나 당신 사랑했어. 근데 그것도 10년 가까이 되니까 식어버리더라. 결국 남는 건 돈이야. 내가 이 고생하면서 살아온 것도 돈 때문이었고. 그런데 그걸 해결해주는 여자가 생겼는데 사랑 안 하겠어? 그 사람 당신이 나한테 채워주지 못하는 걸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헤어지자. 뻔뻔한 그 모습이 너무 가증스러워 제 손이 먼저 나갔습니다. 제가 남편의 뺨을 때리게 된 거죠. 이 쓰레기 같은 새끼. 뚫렸다고 아무 말이나 막 하지 마. 야, 적당히 좀 하자. 내가 좋게 이야기하잖아. 그러게 내가 결혼 미루자고 했을 때 미뤘으면 이런 일까지 안 겪었을 거 아니야. 나라고 지금 이 상황이 편한 줄 알아? 됐고 뭐라고 하든 상관없는데 빨리 내 집에 네 물건 챙겨서 나가.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까 서로 완전 땡큐네. 너도 그냥 좋은 남자 만나서 새 출발해. 이 거지년아. 나 붙잡고 싶으면 어디서 돈 한 다발 가지고 오던가. 결혼식을 올린 지 겨우 3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이제 막 시작된 신혼생활로 인해 행복한 시간만 보내고 있을 때였죠. 그런데 저는 남편에게 평생 사랑해주겠다는 고백이 아닌 이혼해달라는 말을 듣고 있었어요. 그것도 모욕적인 말까지 들으면서 말이죠. 이럴 거면 애초에 결혼식은 왜 올린 건가 싶었습니다. 물론 이 결혼은 제가 주도를 했고 남편이 계속해서 미루려고 했지만 그 이유가 사업 때문이라고 그랬지 여자 문제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결혼이 코앞에 다가와 있었다고 해도 남편이 결혼을 미루고 고민하는 이유가 여자 문제였다는 걸 알았더라면 저는 조금의 고민도 없이 남편과 파혼을 하고 헤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가 식구를 포함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우리가 결혼을 올린 걸 공표한 마당에 외도를 밝히고 헤어지자고 요구하다니 남편이 정말 이기적이고 악질이라 생각이 들었죠. 또 개인적으로는 여자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매력이 없길래, 여자로 보이지 않길래 결혼한 지 겨우 3일 만에 당당히 헤어지자고 요구하나 싶어서요. 자존감은 땅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갔죠. 자존감과 멘탈 모두 너덜너덜해진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흔히 말하는 악이 생긴 거죠. 남편과 헤어지더라도 지금 나를 버리고 가려는 여자를 떼어놓고 헤어져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 옆에 꼭 붙어 있기로 했죠. 어차피 신혼집이 남편 명의로 된 곳이니 이곳에 붙어 있기로 했어요.
물론 남편 역시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저와 헤어지기 위해서 또다시 갖은 모욕을 쏟아냈고 짐을 챙겨 떠나겠다고 했죠. 야, 넌 정말 여자로서 자존심도 없냐? 아니면 이렇게까지 할 만큼 나를 포기 못하겠어? 그러면 내 첩으로 살던가. 근데 그럴 것도 아니잖아. 그럼 그냥 좀 꺼져. 나 그 여자랑 결혼해서 인생 펴야 한다니까? 그렇게 해. 지금 내가 당신 말리고 있어? 당신이 전에 한 말 맞다나. 우리가 법적인 부부도 아니잖아. 네가 나가야 내가 정리하고 새 인생 살지. 거머리 마냥 착하고 달라붙어 있는데 뭘 어쩌라는 거야? 야, 너 나이 많아서 빨리 결혼해야 한다며. 지금 낳아도 노산이라고 빨리 애 낳아야 한다며. 그럼 빨리 딴 놈 만나서 네 인생 살아. 내 옆에서 귀찮게 좀 하지 말고. 뭐 돈이라도 원하는 거야? 내가 좀 챙겨주면 조용히 떠나줄래? 아니, 나 돈 필요 없어. 나 당신 옆에서 그 여자 떨어지게 할 거니까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나 신경 쓰지 말고. 남편에게 맞서서 말을 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상관없다는 모습으로 당당하게 있었지만 대화를 마치고 뒤를 돌아서서는 후들거리는 다리를 겨우 버티고 있었을 만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힘들어하고 있었죠. 그래도 오기로 어떻게든 버티고 있었어요. 남편의 행복을 막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게 치욕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던 저에게 뜻밖의 인물이 찾아왔습니다. 상간녀였죠. 자신을 제 남편의 상간녀라고 당당히 밝히는 여자의 모습을 보자 이것들이 쌍으로 날 놀리나 싶었습니다. 아무리 남편과 제가 법적인 부부 사이가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혼 관계였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 역시 두 사람을 보고 불륜이라고 할 텐데 뭐가 그렇게 당당하다고 자신이 제 남편을 만나고 있다고 말하면서 저를 찾아오는 건가 싶었죠. 안녕하세요. 박현익 씨 아내분 되시죠?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처음 뵙겠습니다. 저 지금 박현익 씨와 만나고 있는 차혜진이라고 합니다. 연락도 없이 이렇게 불쑥 찾아와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 쪽에서 이설현 씨 휴대폰 번호를 알아내는 게 쉽지가 않아서요. 박현익 씨가 무슨 일이 생길까 그러는지 전화번호를 절대 안 알려주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당신이 내 남편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그 여자라는 말이에요? 지금 나 가지고 장난쳐요? 당신한텐 이게 재밌어? 아무리 뻔뻔하다 하지만 어떻게 상간녀 주제에 나를 찾아올 생각을 했어요? 당신이 나 찾아오면 내가 반갑게 맞아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당장 머리채를 잡고 여자를 내쫓아버리고 싶었지만 먼저 흥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괜히 남편에게 꼬투리를 잡힐 만한 일을 만들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됐죠. 그래서 무시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자가 문을 닫으려는 저를 붙잡더라고요. 잠시만요. 오해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저 박현익 그 인간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놈에게 설현 씨가 곁에 있다는 것도 몰랐고요. 제가 그놈과 만나고 있는 건 개인적인 복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다 최근에 설현 씨가 무슨 상황에 있는지 박현익 그 사람에게 들어서 알게 됐어요. 행복한 신혼생활 깬 제가 설현 씨를 찾아올 염치가 없다는 걸 알지만 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또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러니 잠시만 제 이야기 들어주시겠어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번엔 또 무슨 속셈이냐며 따지고 싶었지만 그 여자의 얼굴이 너무나도 진실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여자 말을 듣는다고 해서 저의 상황이 달라질 게 없었어요. 의심을 하면서도 여자를 집안으로 들이게 됐죠. 자신을 차혜진이라고 밝힌 여성은 저에게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이유로 남편에게 접근을 했는지 그리고 자신의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박현익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고 계세요? 가난하고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다. 그래서 무엇보다 성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것 말고 말이에요. 혹시 설현 씨 만나기 전에 무슨 일 하고 다녔는지 알고 계세요? 그냥 이것저것 장사 같은 것도 하고 사업도 해본 걸로 알고 있어요. 저와 처음 만났을 때 하던 사업도 그때 번 돈을 미천삼아 하고 있었다 했고요. 이것저것이라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면 그 인간이 저지른 악행도 덮어지는 거였네요. 악행이요? 네. 그 인간 처음에 무슨 일로 돈을 벌게 된 줄 아세요? 사기예요, 사기.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든 사람이 그 인간이라고요. 저희 가족 말고도 그놈, 그리고 그놈들 패거리들한테 사기당한 사람이 수두룩하게 있어요. 제가 박현익 그 인간한테 복수하려는 이유도 그 때문이고요. 그 뒤로 듣게 된 남편의 몰랐던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말 돈에 미쳐있던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자신이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 함께 투자 사기를 쳤다고 합니다. 그걸 폰지 사기라고 하던데 쉽게 말하면 돈을 돌려막는 사기였어요. 투자를 한 사람들에게 높은 이율을 보장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 이자를 보장해주는 사기였죠. 남편뿐만 아니라 바람을 잡아줄 지인들까지 있었으니 투자 사기를 시작한 초반에만 몇몇 사람들을 구슬리고 꼬시기만 하면 그때부터 남편과 지인들이 나서지 않아도 됐다고 했어요. 투자를 한 사람이 더 높은 이율을 받을 수 있는 등급을 올라가기 위해 다른 피해자를 데리고 와야 했으니까요. 혜진 씨의 아버님 역시 그런 폰지 사기의 피해자라고 했습니다. 절친한 지인분에게 투자를 소개받은 뒤 약속 날짜에 맞게 따박따박 들어오는 이자를 보시곤 가족과 친척뿐만 아니라 지인들에게도 소개를 하고 투자를 받게 하셨다고 했죠. 하지만 모든 폰지 사기의 끝이 그렇듯 아버님은 결국 이자는 물론이고 넣어둔 원금까지 다 잃게 되셨어요. 거기다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소개시켜준 일이 있었으니 다들 손가락질하고 자신의 돈을 돌려달라며 혜진 씨 아버님께 달려들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 혜진 씨의 부모님은 이혼을 하게 됐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생활하게 됐다고 하네요. 그런데 문제는 박현익 제 남편은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자신을 소송한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게 됐다고 했어요. 합의를 해준 피해자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돈 몇 푼이라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니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인 남편이 갑인 입장에서 합의금을 흥정하고 합의를 하며 푼돈을 받게 된 거였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처벌 자체가 약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투자를 하긴 했었거든요. 사람들과 계약을 하면서 작성한 계약서에 투자 위험성에 대한 내용도 적혀져 있었고요. 그러한 이유로 사기에 대한 고의성을 밝혀내는 게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고의성이 없다고 나왔고요. 그 결과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던 혜진 씨는 분통을 터뜨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 남편에게 복수를 하겠다고 다짐하게 됐다고 말했죠. 그래서 다른 것은 신경 쓰지 않고 남편의 눈에 띄기 위해 돈 버는 일에만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혹할 만한 부자처럼 보이기 위해서 말이죠. 제 남편을 망가뜨리는데 진짜 부자가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혜진 씨의 아버님이 당한 것처럼 잔뜩 기대를 주어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떨어뜨리면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재력가의 딸 흉내를 낼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녀가 생각한 것처럼 재력가 딸 행세를 하면서 남편을 만나게 됐고요. 혜진 씨의 목적은 제 남편이 가진 돈을 잘못된 투자처로 투자하게 만들어 전부 다 날려버리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남편의 신뢰를 얻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했죠. 그런데 혜진 씨가 예상하지 못한 죄가 나타난 겁니다. 남편이 혜진 씨에게 저의 존재를 말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혜진 씨가 자신과 만나고 결혼할 생각이 있다는 걸 알자 방향을 틀게 된 거예요. 혜진 씨는 제 남편을 속이기 위해 생각 없는 여자처럼 자기에게 온다면 아무것도 상관없다며 행동했고요. 혜진 씨는 저의 존재를 남편과 만나기 전에 알게 됐더라면 다른 방법을 생각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많이 미안해했죠. 그 말을 전부 쉽게 믿을 수는 없었지만 혜진 씨는 그런 저의 생각을 예상이라도 한 듯 사전에 정리해 놓은 자료들을 저에게 보여줬고 그 자료들을 보며 저는 혜진 씨의 말이 모두 사실임을 믿을 수 있었죠. 정말 충격적이긴 했습니다만 생각해보니 별로 놀랄 일도 아니다 싶었어요. 지금 제가 남편에게 겪고 있는 걸 보면 그럴 만한 인물이라고 생각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혜진 씨가 어떤 목적으로 접근을 했든 간에 어쨌거나 남편이 저와 만남을 이어가고 있을 때 바람을 핀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꼭 혜진 씨가 아니라도 어느 누구라도 남편은 외도를 했을 거예요.
이런 남자와 결혼을 했다는 실망감은 저에게 화살이 돌려졌어요. 그래서 분통도 터뜨리지 못하고 멍하니 바닥을 보고 있었죠. 그러자 혜진 씨는 다시 한 번 더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런 것들이 다 상관없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직접 하는 복수는 아니었지만 남편에게 복수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전 너무 만족스러웠으니까요. 사실 악으로 남편 곁에서 버티고 있었지만 제가 그런 행동을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었고, 그런 발악을 한다고 해도 남편이 만나고 있는 여자가 떨어져 나갈지 알 수가 없었죠. 그런 상황에 혜진 씨의 존재와 남편에게 복수를 하겠다는 목적은 어두컴컴한 저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저에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고 있는 혜진 씨를 얼싸안고 한참 동안 고맙다고 말했어요. 혜진 씨 역시 저의 상황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제가 하는 행동으로 어렴풋이 느꼈는지 밀어내려 하지 않고 저를 다독여줬죠. 혜진 씨를 안고 있었던 저는 문득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으로도 남편을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제가 도울 일은 없는지 혜진 씨에게 묻게 됐어요. 혜진 씨, 제가 도울 일이 있다면 도울게요. 물론 세워둔 계획이 있겠지만 더 도움이 된다고 하거나 제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맡겨주세요. 저 그 인간에게 꼭 복수하고 싶어요. 그 인간하고 결혼하겠다고, 행복한 가정 꾸리겠다고 허비한 제 인생이 언 10년이에요. 그런 놈한테 뭐라도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혼한 지 3일 만에 다른 여자랑 결혼한다고 당당히 밝히는 놈한테 지금까지 내 손해라는 걸 알면서도 곁에 붙어 있었던 거고요. 혹시 나 때문에 지금의 계획이 위험해진다면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선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하고 싶어요. 저도 그놈한테 복수하고 싶다고요. 괜찮겠어요? 설현 씨가 돕지 않는다고 해도 박현이 그놈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괜히 복수심에 저를 도왔다가 평생 마음의 짐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저야 박현이 복수 하나 보고 살아온 삶이라 복수를 한 뒤에 생길 마음의 짐이나 뒤바뀐 삶을 감당한다지만 설현 씨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냥 박현익에게 벌어지는 복수 보고 계시다 다시 원래 삶으로 돌아가실 수 있잖아요.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무려 10년이라고요. 제 손으로 그 인간 그렇게 만들었다고 측은한 마음 생기거나 마음의 짐이 생기지 않아요. 오히려 내 손으로 복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만 남을 것 같지. 그러니 부탁할게요. 내가 도울 수 있게 해줘요. 제 두 눈을 보며 복수에 대한 진심을 확인한 혜진 씨는 남편에게 복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그럼 저야 고맙죠. 든든한 조력자가 생기는 건데. 안 그래도 이 사람 속을 훤히 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저를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하지만 그 인간 속을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말인데 설현 씨가 박현익 그놈 재산 내역 좀 자세히 알려주시겠어요? 그리고 주변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세요. 그놈 두 번 다시 재기할 수 없게 만들려면 그것들이 필요해요. 아, 그리고 설현 씨에게 힘든 부탁일 텐데 지금처럼 그놈 좀 잡고 있어주세요. 아무래도 안달이 나야 판단력이 흐려질 테니까요. 또 그 녀석이 먼저 제시하는 돈이 있으면 다 받으세요. 복수하고 나서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설현 씨가 박현익 그놈 때문에 허비한 10년과 마음의 상처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는 돈이겠지만 법정에서 주는 돈보다는 많을 테니 그걸 지난날에 대한 위자료라고 생각하시고 꼭 챙기세요. 혜진 씨가 하고 있는 행동에 비하면 별것 아닌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정보와 행동들이었죠. 전 제가 맡은 바를 충실히 실행했어요. 우선 남편의 재산을 알려주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연애를 하던 시절부터 통장이 몇 개 있고 만약을 위한 비상금을 얼마나 따로 보관하는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혹시 몰라 남편이 집을 나간 틈을 타 집안 구석구석 뒤지며 제가 모르는 재산이 있는지 확인했죠. 그리고 남편이 컴퓨터를 켜놓고 딴짓을 하고 있으면 몰래 확인하며 무슨 주식과 코인을 가지고 있는지, 예치한 돈은 얼만지 틈틈이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돈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남편 재산의 근사치만 있으면 됐기 때문에 제가 알아낸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혜진 씨가 말해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남편의 주변 사람들에 대해 혜진 씨에게 남편과의 관계를 알려주는 것이었죠. 아주 자세히 말이에요. 오히려 이 부분이 저에게 더 힘든 내용들이었습니다. 10년 넘게 남편과 만나오면서 주변 사람들을 빠삭하게 알고 있었지만 혹시 그동안 관계가 틀어졌거나 서로에 대한 감정이 달라졌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남편이 아직 주변 사람들에게 저와 이혼을 하겠다고 알리지 않았다는 거였죠. 그래서 결혼식 날 참석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하는 것처럼 연락을 해 한 번 더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혜진 씨가 남편 주변 사람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던 것은 남편이 그 사람들의 돈까지 끌어들이거나 빌려오게 하려는 이유였죠. 남편 재산만으로 폭삭 망하게 한다고 해도 성공에 목숨을 건 남편이라면 또다시 일어날 줄 모른다며 확실히 밟아놔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왕에 빚을 만들게 할 거면 과거 남편의 사업에 도움 준 사람들의 돈으로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재산에 대한 정보와 남편과의 관계를 알아본 뒤 혜진 씨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거머리처럼 남편을 붙잡아 안달나도록 만드는 거였죠. 그렇게 해야 남편이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고 혜진 씨의 계획을 의심하지 못했으니까요. 남편은 제가 갖은 수모를 당하면서도 자신의 옆에 있는 걸 보며 치를 떨며 제발 떠나달라고 사정사정을 했죠. 너 정말 언제까지 이러려고 그래? 그래. 당신이 원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랑 헤어졌다고 치자. 그럼 내가 불행해질 거라고 생각해? 불행해지는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지. 말했잖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다른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애도 낳고 행복하게 살라니까? 왜 나한테 붙어서 이래? 당신만 불행해지게. 배신감 때문이라면 내가 시간 되돌려줄 수는 없으니까 그거 돈으로 줄게. 양가 부모님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야. 그런 사람들 많으니까. 제발 좀 이제 떨어져 줘라. 매일 이게 뭐 하는 거냐? 응? 요즘 따라 이혼 관련해서 말이 많아지는 걸 보면 그 여자 쪽에서도 인내심이 다 떨어져 가는가 보지? 그럼 내 계획대로 되고 있네. 그런데 내가 왜 당신을 놓아줘? 나 걱정하는 척하지만 결국에는 당신 쫄려서 그러는 거지? 그 여자가 떠날까봐. 망해도 내 인생이야. 그러니까 관심 꺼. 지금 하는 이야긴 당신 옆에 있는 여자 떠나고 난 뒤에 다시 해보자고. 시간이 갈 때마다 남편은 조급한 모습을 숨기지 않았어요. 물론 위험하기도 했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저를 협박하기도 했고 화를 참을 수 없는지 집안 물건을 부수며 폭력을 쓰기도 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여자였기 때문에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남편에게 겁을 먹긴 했지만 조만간 헤어나오지 못하는 절망에 빠질 남편을 상상하며 또 남편을 그렇게 만들어줄 혜진 씨를 믿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 참아내고 있었죠. 결국 남편은 저에게 거절할 수 없는 금액을 제시하며 자신에게 떠나달라고 했어요. 나랑 헤어져주면 이 돈 줄게. 당신 잘 생각해봐. 내가 이혼 소송을 하고 별 난리를 다 친다고 해도 당신 이만큼 돈 못 받아. 우리 결혼한 지 3달도 안 됐어. 고작 3달이면 그거 가지고 재산분할 청구도 제대로 못해. 그런데 내가 지금 당신이 조용히 헤어져 주기만 하면 내가 이거 위자료 명목으로 주겠다고 하는 거야. 이제는 정말 당신이 안쓰러워서 그래. 내가 잘못했는데 이제 와서 뭘 어떻게 되돌리겠어. 내가 이렇게 빌게. 내가 잘못했어. 근데 너나 나나 이제 좀 숨 좀 쉬면서 살자. 나랑 헤어지고 죽을 것도 아니잖아. 현재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지. 그때가 남편과 끝을 내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혜진 씨에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한 번 더 확인한 후 남편에게 그 돈을 준다면 헤어져 주겠다고 약속을 했죠. 기뻐해야 하는 건 저였는데 되려 남편이 펄쩍 뛰며 좋아라 했습니다. 앞으로 자신에게 벌어질 미래를 모르고 말이죠.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큰 돈을 받았고 이전 사실혼 생활에 대해 어떠한 문제도 삼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고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한결 마음 편히 혜진 씨 곁에서 남편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과정을 지켜보게 됐죠. 혜진 씨는 자신의 계획대로 남편에게 엄청나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투자처가 있다고 했고
주변 사람들까지 싹 다 끌어들이게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투자 사기를 한 사람들을 말이죠. 당연히 그곳은 큰 투자금이 들어온다고 해도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곳이었고요. 남편이 그 투자처의 정체를 알게 됐을 때는 이미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벌어온 돈을 다 잃게 된 순간이었죠. 그리고 자신이 혜진 씨에게 속았다는 것까지 알게 됐습니다. 그때 저도 그 옆자리에 함께하게 됐죠. 혜진 씨,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이거 장난이죠?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나도 당신이랑 똑같이 사기친 사람이지만 당신 정말 뻔뻔하네. 당신이 한 짓은 새카맣게 잊어버렸나 봐? 당신 때문에 피해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 사이에 잊었어? 아니면 잊은 척을 하는 거야? 나 당신이 투자 사기친 피해자 딸이야.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 완전히 망가졌어. 알아? 그래서 당신한테 복수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여기까지 온 거야. 결국에 성공했고, 그런데 당신 내가 상상한 것보다 더 쓰레기였더라? 10년이나 만나온 사람, 그것도 결혼한 사람을 그렇게 쉽게 버려? 그 일 때문에 내 계획이 잘못될 뻔했는데 다행히 계획대로 됐네. 설현 씨가 오히려 내게 도움이 됐거든. 설현이? 뭐야, 너가 설현이를 어떻게 알아? 제 이름이 나오자 당황하는 남편에게 제가 직접 나와 설명을 해줬습니다. 당신 등신이야? 혜진 씨가 당신한테 일부러 접근했다 말하잖아. 근데 난 복수의 대상이 아니니까 나 도와주려고 나한테 사과하겠다고 찾아왔지. 또 당신이 얼마나 쓰레기였는지 알려주고. 그래서 나는 혜진 씨를 도와줬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 주변 사람들과 맺고 있는 인간관계 등등 알려주면서 나한테 복수하겠다고 생각하지 마. 처음부터 당신이 얼마나 더럽게 돈을 모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피눈물 흘리게 했는지 말했으면 나 당신하고 만나지 않았어. 또 결혼 후에 그렇게까지 모욕감만 주지 않았더라도 지금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지 몰라. 그러니까 서로 한 번씩 치고받은 거지. 이 인연들이 정말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경찰이 가만히 있을 줄 아냐고! 어떻게 증명할 건데? 혜진 씨가 당신 사기쳐서 이득 본 게 뭐가 있지? 증거는 있어? 나는? 내가 혜진 씨를 도와? 당신 재산과 인간관계 알려준 게 벌을 받을 만큼의 일이야? 혜진 씨가 이미 다 알아보고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 꿈 깨. 설현 씨 말이 맞아. 그리고 난 교도소쯤은 다녀올 각오가 돼 있어. 그것보다 박현익 너 지금 우리 어떻게 해보겠다고 신경 쓰고 있을 게 아니라 네 지인들 돈 어떻게 할 건지 걱정해야 하지 않겠니? 지금 그 큰 돈 구할 수 없을 텐데. 너 어린 시절 가난을 그렇게 무서워한다며? 이제 다시 그 공포에 빠져서 살아봐. 다 네 자업자득이니까 우릴 원망하지 말고. 남편은 저희에게 어떠한 죄도 물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곤 정신이 나간 모습이었어요. 저희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자리를 떠나게 됐죠. 이후 주변 사람들에게 듣게 된 소식으로는 남편이 돈을 빌렸다가 투자를 했던 사람들에게 시달리다 정신을 놨다고 했습니다. 남편 부모님께서 아들을 보호하며 치료를 이어가다 도저히 여력이 안 돼 시설에 도움을 받게 됐다고 했죠. 그 정도면 이승에서 받은 처벌로는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워낙 남편에게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으니 저승에서도 분명 더한 죗값을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와 혜진 씨는 그날 이후 연락을 계속 주고받으며 각자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어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 평범한 일상을 고마워하며 살아가고 있죠. 개인적으로 큰일을 겪어서 그런지 그냥 지금처럼 다른 문제 없이 사는 게 최고의 행복처럼 느껴지고 있네요.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글을 마치도록 할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다들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